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섹터는 저는 지금 좋은 국면에 있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저평가된 주식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 ETF보다 항상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는 게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화요일에는 7%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수요일엔 12% 폭락했다가 이제 오늘은 9% 이제 급등을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이미 이제 반등을 좀 살짝은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도주 믿고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교수님은 이런 장에서 뭐 종목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섹터로는 좀 아까 사셨다고 하셔서 어떤 섹터를 좀 사셨는지. 산 섹터는 여전히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정권주 같은 쪽이었죠. 근데 뭐 다행히 며칠 전인가 뭐 6천 얼마가 할 때 뭐 갑자기 그 무거운 정권주가 뭐 상한가 치고 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 본능적으로 조금 과거보다 조금 비싸졌으니까 뭐 아주 대규모는 아니라도 조금 현금을 만들어 놓는 본능이 있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금 가지고 뭐 돈 좀 뭐 괜찮으니까 그래도 뭐 차를 바꿀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떨어져 주니까 그때 판 만큼 그쪽을 채워 넣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산 쪽은 최근에 좀 유심하게 제가 본 철강 쪽. 철강? 예, 철강 쪽인데 강관을 만드는 뭐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약간 예를 들어서 장기화가 된다. 유가 불안이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또 많은 데서 시추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꼽는 게 강관이니까. 예. 뭐 그런 쪽이 약간 수혜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철강 쪽은 그렇게 가격이 크게 안 올랐으니까 약간 싼 구역에 있으니까 뭐 그런 쪽 일부 좀 매수를 하지만 포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약간 그렇게 움직여 왔고요. 섹터에 대한 큰 흐름은 제가 여기서도 아니면 뭐 다른 데서도 그때마다 제가 섹터는 잘 안 본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부 개별 종목이다. 근데 뭐 이제 개별 종목을 뭐 구체적으로 뭐 삼성증권 뭐 이렇게 여쭤볼 수는, 물론 삼성전자 같은 큰 거는 여쭤볼 수 있지만, 저는 싼 걸 투자하다 보니 내 계산에 맞는 싼 걸 투자하다 보니 어떤 거는 이게 교육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광고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무슨 주가 될 수도 있고 철강주가 될 수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 광고 지주사. 그거는 이제 제가 싼 걸 고르다 보니 우연이지 그게 그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업종을 보면서 바꿔 나가고 운용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제 퇴직연금 펀드. 거기는 제가 ETF를 투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종목 투자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 좀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그게 의외로 제가 사실은 작년 7월까지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막 SK 이렇게 급등할 때는 없으셨군요. 저 그거 없잖아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없는 분 많더라고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5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8만 원대에 다 팔았어요.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8만 5천 원 뭐 이 정도에 팔고 딴 거 사야 돼. 딴 거 사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런 생각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집사람이 밥이 입에 들어가니 삼성전자에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아는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여기 직전에 제가 방송 때 무슨 오늘 19만 원이네요. 또 확인해 주시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그 당시에 현대차가 22만 원,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22만 원인데 저는 차라리 현대차가 낫다. 근데 사실 저는 현대차 쪽으로 또 좀 옮겨갔겠죠. 그런데 현대차 22만 원이 낫다. 그때 삼성전자가 아마 8만 원대 그 정도 갔던 그때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작년 주가가 2,400일 때 제가 뭐 들고 있었나 보니까, 그때는 상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밸류업 지수, ETF, 그거를 그거랑 제가 좋아하는 금융, 요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쫙 오르면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삼성전자가 별로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죠? 그때 많이 안 올랐어요. 다른 걸 막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제가 그거를 팔면서
반도체 ETF를 한 80%, 그리고 20%를 자동차 ETF, 자동차도 안 올랐어요. 네. 현대차. 그렇게 내가 분산을 했더라고요. 그 판 금액만 이 두 가지에 80%, 20%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대부분 처리하고. 퇴직연금 안에서. 퇴직연금 안에서. 안에서만 딴 데가 아니라. 그게 제 전체에 비하면 뭐 작지만 그거를 팔고 그렇게 이동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반도체가 막 올랐잖아요. 네. 반도체를 팔고는 자동차로 몰빵하더라고요. 교수님이요? 예, 80% 반도체 다 팔고 그다음 전부 자동차 ETF로 다 바꿨어요. 바꾸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자동차 ETF를 가지고 뭘 했냐? 자동차 ETF를 일부만 남기고 팔고, 그러니까 뭐 한 20으로 다시 줄이면 80원 다 팔고는 뭐로 바꾸냐 하면 ETF 중에 배당 투자 ETF인가? 네. 예, 그런 ETF, 배당주에 집중하는 ETF로 지금 다 바꾼 왜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 쪽은 왜요? 지금 이제 배당 시즌이 왔고, 네. 그리고 배당주들이 그 현대차나 반도체나 이런 쪽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동안 좀 소외받아온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저는 뭐 싸다고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 지금은 그쪽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다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저평가된 주식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자동차 ETF가 좀 남아있고 배당 관련된 ETF 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 계좌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섹터는 뭐가 남아있나요? 이제 종목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종목들에 어쨌든 겹치는 섹터는 있을 거잖아요. 여전히 저는 정권주 비중이 더 크죠. 은행주도 있고 하지만은 그게 근데 금융주가 80%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딴 걸로 바꿔도 증거은행 합쳐서 80이요. 예. 정권 은행 하면 옛날에는 100%일 때도 있었고 그거를 다른 걸로 조금씩 바꾼다고 뭐 네. 광고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거는 사실 한 종목에 뭐 1%, 2% 정도 네. 그렇게 바꿀 뿐이고. 네. 근데 증권과 은행주가 굉장히 어쨌든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중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건가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쪽 금융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이쪽을 제가 잘 알고요.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고, 지금처럼 어제 그저께 폭락을 할 때 네. 보는 거죠. 아니 저 전쟁으로 네. 정권회사가 문제가 있어? 보니까 막 변동성 심하면 거래량이 막 많아지면서 네. 정권사들은 돈 더 벌겠는데? 이런 걸 이해가 잘 되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그렇죠. 변동성 크면 정권사는 수수료 받는 그 회사니까 네네. 돈 더 잘 벌겠는데? 근데 왜 빠져?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런 업종을 잘 이해하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데 손이 나가기가 쉽죠. 아무래도 비중을 그렇게 많이 키워넣어도 안심하고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요. 정권과 은행, 금융이고. 그리고 금융 자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그냥 시장 ETF보다 항상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는 게 금융이다. 산업에 빨대를 꽂아서 산업이 만약에 10% 발전하면 10% 더하기 알파를 금융에서는 이거를 얻는 그 구조가 몇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ETF로 그냥 이렇게 산업 전체를 사는 것보다는 산업 전체 플러스 알파를 가지는 금융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은 금융을 그냥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안에서도 싼 거.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치 대비해서 싼 것들을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비싸지면 팔아내고 다른 싼 정권주, 다른 싼 은행주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바꿔 나가요. 그러면 은행과 증권주 안에서만 이게 싸고 비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로 좀 삼아야 될까요? 모든 기업들하고 똑같아요.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가총액 1조인데 1,000억 버는 데가 있고,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200억을 버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후자가 가치가 좋은 거잖아요. 더 잘 버는 거죠. 예, 그리고 가격이 싼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비상장일지라도 그쪽으로 가고,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정시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고 화랑이 될 경우는 어떨 땐 비상장만 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제 다른 거 다 비싸지면. 근데 지금은 아직 여전히 상장 주식 그 증권사 중에서도 네. 아직 PBR,
순자산 대비 가격이 0.6이 안 되는 중소형 증권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예, 수두룩해요. 지금은 그러면 약간 증권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싼 것들이 좀 더 많나요? 꽤 많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고 막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네. 주가는 올랐는데 또 저평가는 유지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너무 비싼 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네. 시가총액 1위 증권사 그거는 아예 이제 저는 계산을 못 하고 있고 네. 그냥 떼고 나면 나머지는 PBR이 1.1, 1.2 정도 대형주들에서 0.3까지 분포가 돼 있어요. 0.3. 0.3에서 1.2까지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0.6 이하로 다 지금 집중이 돼 있죠. 집중이 돼 있고, 이 집중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막 오를 때는 주도주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형주나 업종에서 최고 큰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요. 네. 하지만 약간 조정 장세 내지는 행보 장세가 되면서부터는 이것들의 괴리가 좁혀지는 그런 시장을 많이 보여주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한 25년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시장의 특성과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증권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아마 주도주들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지금 1위 PBR이 1위 넘는 게 있고 아직 0.5 뭐 6에서 움직이는 은행주도 있고. 근데 이게 똑같아진다는 건 아니고 똑같아지는 건 아니고 이게 1.2에서 뭐 0.32 1.2에서 한 0.7이나 0.8 정도 네. 이렇게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전히 싼 종목은 싸지만은 좀 덜 싸질 것이고 여전히 비싼 종목은 비싸겠지만은 덜 비싸질 거고 이게 뭐 마치 강남 집값하고 다른 데 집값하고 이 스프레드가 네. 좁혀졌다가 넓혀졌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일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예를 들면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뭐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네. 현대자동차 네. 밸류에이션 얘기했는데 자동차 업종도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비싸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지금 비싸다. 예, 지금 22만 원일 때는 제가 싸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그런 그때 지난번 촬영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은 비싸다. 네. 자, 그러면 비싸면 그냥 팔고 그냥 떠날 것인가, 이 시장을.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55만 원이네요. 55만 원이요? 네. 60 몇만 원까지 갔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조정됐다고. 뭐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68만 7천까지 갔었네요. 많이 갔었네요. 근데 조정 많이 됐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미래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자체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싸거든요. 네. 현대자동차도 다른 나라 자동차에 비하면 싸다. 싸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면 제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현대자동차 기대 수익률이 옛날에는 15%를 훌쩍 넘었는데 지금은 한 8%밖에 안 나와요. 현대자동차의 기대 수익률이. 뭐 다른 나라는 5%밖에 안 나오고 이런 데도 많지만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는 만약에 내가 헤지 펀드의 뭐 펀드 매니저다. 이러면 어떤 걸 하냐면 현대자동차 숏, 기아자동차 내가 계산해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15%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기아자동차가 저평가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기아자동차 롱,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우선주.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평균 그 차이 나는 것보다 지금 많이 이게 이런 주도주만 그냥 주구장창 확 가는 이런 장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게 숨고르기 할 때는 이게 다시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네. 그런 식으로 현대차 우선주 롱, 기아차 롱, 현대차 숏 네. 이렇게가 되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은행 쪽에도 그럴 수 있는 게 있고 증권 쪽에도 그런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그거를 저도 한번 이때까지 생각만 하고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사놓고 담아놓고 그냥 돈 생기면 사놓고 돈 생기면 사놓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큰 돈 된다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치열해질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쉬웠다. 앞으로는 치열해질 수 있다. 뭐 여전히 다른 나라 외국보다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들을 좀 병행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를 페어를 지어놓고는 그 가치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는 뭐 이런 것들 보시고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네. 기본적인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장이 오르면 돈 벌고 네. 장이 떨어지면 돈 잃고 이게 아니고 장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약간 추가적인 수익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뭐 배당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면 주가가 좀 떨어져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계속 꾸준히 하면 또 수익이 커버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좀 공부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우선주와 기아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 뭐 다음 한 6개월 뒤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6개월 뒤에 봐야 되니까 지금 제가 방송 중에 지금 현재 주가를 남겨놓겠습니다. 현대차 55만 6천 애프터마켓이긴 하지만 기아는 16만 7천 원. 현대차 우선주는 좀 종류가 많잖아요. 뭘 봐야 될까요? 그냥 2유비, 3유비 아니면 그냥 우요? 그냥 우선주로 하시죠. 네, 그냥 우선주는 27만 500원. 혹시 몰라서 뭐 2유비 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2유비는 뭐 27만 원, 뭐 비슷하네요. 자동차 섹터 자체는 그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섹터는 네. 저는 지금 잘 좋은 국면에 네. 있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K푸드도 좋다고 하지, 뭐 화장품도 좋다 하지, 반도체도 좋다고 하지, 다들 뭐 좋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유가 상승이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로 이어져 현대차 기아에 수혜가 된다는 분석도 요즘에 있던데 요건 타당한가요? 유가가 비싸지면 하이브리드 그쪽이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그쪽이 현대차가 강하다면서요. 네. 하이브리드. 그 정도 얘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현대차나 같은 경우는 로봇, 이제 피지컬 AI 요게 좀 덮어 씌워지면서 주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졌다는 거죠. 요 기아차에 비해서. 예. 아니 뭐 현대차 아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적만 바탕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7%, 8% 정도 기대 수익률이에요. 8% 기대 수익률은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저같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15% 정도 기대 수익률 해야지 이렇게 주식을 사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8%의 기대 수익률 실적 바탕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지금 꿈과 희망이 덧붙여진 상황.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의 크기는 제가 같은 경우는 이건 측정이 안 되니까 투자 안 저는 하시겠네요. 포기한다. 하지만 로봇은 절대 투자 안 하시겠네요. 다른 로봇주. 한 적이 없죠. 제가 유일하게 투자한 로봇주가 현대차였죠. 예, 현대차였는데 그 로봇주 때문에 투자했다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투자했는데 로봇으로 어쨌든 올랐는 걸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실점 그때 22만 원 할 때는 계산해보니까 한 15% 나오더라고요. 15% 넘게 네. 나오니까 당연히 투자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로봇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온 거죠. 예. 보너스 따라서 크게 오를 때는 예. 매도하고. 그래서 난 보너스 이거 계산을 못 하니까 네네. 그냥 실적만 보고는 8%인데 이 보너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이건 상당히 꿈과 희망이라고 그냥 네.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다들 보셨지만은 저는 막 중국 로봇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럴 네. 때 막 덤블링하고 할 때는 와 저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네. 누가 잘 아는 사람이 그 전에 현대차 직원이 그것도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네. 그 접점을 연결하는 분이 굉장히 내가 가까운 지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야 중국 로봇가 더 좋던데 그러니까 중국 로봇은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뭐 들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이 확 지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22만 원 이럴 때니까 당신 그 스탁 옵션 뭐 이때까지 받아놓고 그런 자사주 같은 거 가지고 있는 현대차 꼭 들고 있으라. 이거는 현대차는 앞으로 굉장히 난 좋아질 것 같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여행을 갔나? 여행을 갔는데 뭐 난리가 났었죠. 들어서 그거 보고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옮기는 걸 보면서 저게 그 사람이 얘기했던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몇 달 뒤에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야 봐 현대차 괜찮지 않냐 하니까 실적도 바탕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게 들어오니까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다 하는데 본인은 30만 원대에 다 팔았다.
그 업에 종사하셔도 최고점을 아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 회사 내부 사람들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저도 예. 뭐 주변에 뭐 두산 다니는 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회사 그렇게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증권주 좀 더 여쭤보면 자사주소가 의무화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고 증권주와 지주사들 약간의 이제 조정, 이제 이번 이란 사태 이전에도 사실 조정을 좀 겪었단 말이죠.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도 이제 증권주, 지주사 리레이팅을 했던 건데 앞으로도 그걸 또 리레이팅 시킬 만한 에너지가 남아 있나요? 그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정시가 활성화되는 이 네.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더 가겠죠. 지금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게 많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다 묶고 있으니까 갈 건 뭐 이쪽으로 가겠죠. 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막 얘기를 하던 네. 것 중에 상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 분리 가서 이런 건 다 됐고 또 제가 강조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뭔데요? 그게 거래소 상장, 아, 거래소 말씀해 개혁, 주셨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였죠? 이거를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다 이걸 상장시키고 지금 관치에 있는 이렇게 관치로 있는 거를 놔주자. 그냥 시장에 맡기고 자본의 힘으로 맡기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는 일단 상장을 하면서 규모를 더 키워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네. 그 자본의 힘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네. 현대자동차도 삼성, SK도 이게 자본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자본을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외국인 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왜 들어와야 되냐 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한 번 맞닿아 있던 거 있잖아요. 네. 한 판 붙었죠. 크게 붙었죠. 그게 뭐 라이선스 문제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법정으로 뭐 몇 조 맞아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졌나요? 저는 그때 굉장히 와, 저 자본의 힘이라는 게 크구나. 이게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그냥 우리나라 일부 대주주만 그 주주였다면,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 주주였다면 네. 못 이겼을 거라고 봐요. 쿠팡 보세요. 쿠팡이 그런 짓을 해놓고도 뭐의 힘으로 지금 막 로비하고 막 이러면 자본의 힘으로. 자본의 힘이라는 게 그게 투자한 주주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 주주들의 입김, 그 주주들의 힘, 그 주주들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 로비하고 미국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정당하게 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뭐 쿠팡이 예뻐서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쿠팡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주주와 그 자금, 그 네. 자금의 힘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때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그 거대 기업한테도 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힘도 네. 상당했다는 거죠. 상당했다는 거고, 거래소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거래소도 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래소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나라 정시 활성화예요. 정시 활성화되면, 왜냐하면 거래소 돈 잘 버니까. 그러면 이 거래소가 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지금 보면 뭐 사람들이 저한테, 야, 그 거래소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뭐 그걸 얘기해달라는 게 자사주 소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아니면 막 어떤 미세 부분들, 최근에 의무 공개 매수 이런 것도 좀 얘기해라, 이것도 좀 얘기해라, 이런 것도 좀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래소만 상장되면 그런 것들은 거래소에서 알아서 할 일들이야. 거래소들의 고객들은 소액주주들이 잘 되면 거래소도 잘 돼. 네. 그러면 거래소들은 그런 의무 공개 매수니 자사주 소각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 분석하고 해외 비교해가지고 안을 내가지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일부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일부는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정시 개혁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정치가들이 막 해야 된다 해서 개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해놓고는 정치인들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지를 못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수그러져요. 하지만 이걸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지금 계속 상법 개정 법안 만들어지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개선시키고 네. 유지시키는 역할을 거래소가 할 건데, 이게 저는
정부가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가져서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정권회사도 네. 좋아질 거고 정시도 제가 비싼 것 같지만은 그렇게 크게 바닥이 있다, 지키는 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지금 남은 큰 것 중 하나가 정부 정책 중 거래소 개혁.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정시 활성화 대책들을 네. 애프터 서비스할 그런 큰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증권주에서 올해 또 찾아보니까요, 주요 증권사 5곳이 1조 클럽 달성 등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는데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거래 시간 또 확대되고 있죠. 그 넥스트 마켓. 증권주 이런 증시 상승세의 수혜주로 보고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이런 것도? 저는 시작부터 네. 증권주들이 앞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그렇게 했었고요. 정시 자금 이거는 사실은 상장뿐만 아니고 비상장 부분까지 네. 포함해서 그 규모가 막대해질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자금의 이동이 이제 막 시작한 거고 그 이동하는 돈들이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 금융기관이 너무 왜소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보험사, 은행은 너무 거대했고 너무 지금 작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쪽이 좀 수그러들면서 이쪽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수혜를 보는 거죠. 다만 수혜를 보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우상향 할 거고 그리고 일부 너무 지금 괴리가 많이 큰 것도 좁혀질 거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때문에 저는 증권사 비중을 크게 줄이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요.